사실은 책에는 포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인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토론문을 보고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좀 놀라고 이걸 어떻게 접점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 사회의 붕괴 그리고 여기서 대처할 만한 그런 어떤 돌파구 이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영수 없는 진보에서는 이제 그런 주제를 먼저 걸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아마 제가 토론문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좀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식의 출발점은 동일한데 우선 김삼원 교수님은 이 사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파해를 내기 위한 현실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 투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왜 여기에는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 책에서의 진보 세력의 여러 가지 모순 한계 그리고 동료의 상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고 지탱해왔던 그 모델은 퇴장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 새로운 형태의 모델,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집단적인 그러한 이 돌파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그 현상을 우리는 현재 진행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김상국 교수님의 이런 발제나 이 책의 내용도 많은 어,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보면은 이제 정치 권력의 문제만 가지고 재개를 하고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 촛불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호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이었죠. 재벌개혁 사라졌어요. 사회경제적인 이 시스템 변화는 매우 중요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은 거의 뭐 이게 종적을 감춰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정치검찰이 재벌 권력, 자본의 압도적인 지배의 순문장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자체가 경제 권력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카르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정치검찰 문제는 검찰개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지형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라고 보여져요.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운동이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뭐 당장에 보면은 그것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오늘의 투쟁이 내일의 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가로막는 게 윤석열 검찰 정치 체제죠. 그래서 이 윤석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사회 모든 모순을 종합적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윤석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뤄내는 어떤 동력 이것을 가지고 공화국을 만들든지 개헌을 하든지 대개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뭐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키키로의 공화국 모델을 얘기했지만 키키로는 사실은 귀족주의 연합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민주권을 토대로 한 공화정은 키키로의 발상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제2차 촛불혁명의 촛불 주체들은 주권혁명이라는 입장에 서서 인민주권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거들떠보지 않죠. 한겨레조차도 한 주도 쓰지 않죠. 지난 2년, 더 나아가서는 2019년 검찰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 모든 모순을 다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고 있고 이 모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사실 매주 그렇게 모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전국 집중 같은 것을 1년에 서너 번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촛불 행동에서 하는 건 1년 12번 다 하죠. 그리고 12번에 매주 다 하죠. 이 저력은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김상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각성, 인식의 성장,
그리고 세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이거를 부재하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토대 위에서 현실 인식과 진보의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성 교수님 이와 같은 현실체와 접점을 가지고 지금의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어떤 돌파구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저의 이 토론문의 발제의 서두는 이 정도로 끝낼 거고요. 첫째는 이제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 위기의 실체 정체를 뭘로 설정하고 얘기하신 거죠? 아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 붕괴 자체가 민주주의다. 아니면 위기다. 아니면은 그래서 대응하는 진보 세력의 역량 자체 부재가 위기다. 또는 우리 사회의 총체 붕괴를 위기로 본다. 어떤 걸 얘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질문을 이어갈게요. 지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차례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예. 얘기할 때 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었어요? 예, 아, 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맙습니다. 그 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질문을 서로 그 예, 길지 않게 교환을 예, 하면 예, 다른 분들이 예, 차후에 토론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예, 예. 위기체를 뭘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마 그 문제는 강금실 장관께서도 아마 제기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총선에서 강금실 장관이 잠깐만요. 강금실 장관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정도로 총체인 이성을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저력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민주주의 위기를 뭘로 설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우선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아니,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제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은 그 제일 뭐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그 검찰 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끝난 자리에 87년 이후 이제 이럭저럭 40년이 되어 가는데 어, 검찰 독재가 들어왔네. 예. 이게 껍데기는 민주주의인데 결국은 검찰이 이 배후에서 과거에 군부가 그 껍데기만의 민주주의로 그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것처럼 저는 지금 검찰 권력이 이 한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검찰 권력을 이렇게 새로운 독재 권력으로 만들어준 한국인들에 대한 절망입니다. 예. 저는 음, 어,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과연 감당할 만한 그런 에토스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 첫째,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런 청사진 네, 없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음, 네, 그냥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대중 주수적인 정당이므로
뭘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벽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 충분히 동의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정당 정치의 한계나 모순 또는 대의정치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이라는 문제가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연명 자체에 대한 비관성은 존재하지만은 네, 제가 드렸던 얘기처럼 바로 그것을 과제로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 안에 어떠한 의식의 변화와 실천의 역량과 범주가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정치 검찰 관련해서의 그 지배적 체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김상훈 교수님이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런 논지가 있어요. 부정은 있지만 형성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설계도가 부재한 것이 사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설계도의 문제는 사실은 부정의 철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서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뭐냐 하면은 이제 지난 6월 6일이 반민특위의 좌절이었던 건데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친일부터 매국 세력이 지배 권력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부정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설계도를 내놔도 관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제가 관철할 수 있는 첫째는 부정의 철학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의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아실 테고. 그다음에 이 부정의 철학을 역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가 만났을 때 그 토대 위에서 말하자면은 설계도가 사실 이미 있는 거죠.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어, 자본의 압도적인 지배에 의해서 인간이 소모품이 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러한 사회 공동체의 파손 때문에 미래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통일 얘기도 하셨지만은 교조적 관계가 되는 적대적 상황 속에서 사실은 미국의 제국주의가 건설한 이 동아시아 국제 체제의 압도적인 그러한 구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도는 이미 전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저지하고 있는 권력을 붕괴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관적인 차원에서 부정 철학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부정의 철학을 얼마큼 역사적으로 관찰할 것인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역량으로 이것을 이뤄내는 그 힘 자체가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체가 된다. 예를 들자면 실학이 매우 중요한 설계도였지만 그 실학은 현실의 힘을 갖지 못한 채 소멸됐고 이후에 소멸된 이 힘을 복구한 것이죠. 이후에 실학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설계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스며들어서 오늘의 진보의 뿌리까지 됐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 사회 비관은 바로 그 주체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나 이탈했거나 또는 실패했거나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상국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책에 보면은 역사가 유리되어 있는 사유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순환과 저항과 투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얘기를 왜 좀 더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사 투쟁과 만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사유의 체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성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도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